네, 지금부터는 6월로 넘어가는 주간의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이번 주는 일정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말씀드릴게요. 5월 30일 월요일에는 이제 EU 특별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여기서 이제 31일까지 열리게 되고 EU에서 또 5월달 소비 심리 지수가 발표되고 미국 증시는 이제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라고 합니다. 현충일이죠. 네, 현충일입니다. 그리고 5월 31일 화요일은 한국에서 4월달 산업생산 지표가 발표되고 중국의 또 중요한 지표죠. 5월달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고 유럽에서는 EU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요. 이날 종가로 또 MSCI에서 이제 분기 리밸런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종목별로 좀 이렇게 이슈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6월 1일 수요일 날은 이제 한국은 지방선거가 있죠. 휴장이겠죠. 네, 휴장이고 이제 그날 한국의 5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중국의 5월 차이신 제조업 PMI 지표가 그날 좀 발표가 되고 또 미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지표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또 미국 연준에서 베이지북도 그날 또 경제 동향 보고서.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미국에서 양적 긴축이 또 시작이 됩니다. 네. 6월 1일부로. 그리고 중국 상해시가 이제 예정에 따르면 전면 봉쇄가 이제 해제가 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6월 1일 일정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6월 2일 날은 미국의 4월 내구재 주문, 4월 공장 수주 지표가 발표가 예정돼 있고 또 오펙 플러스 회담이 예정이 돼 있고요. 6월 3일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5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고 또 5월 ISM 이번에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한국에서 이제 5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예정돼 있고 중국은 그날 휴장이라고 합니다. 단오절로 휴장이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하신 분들한테 중요한 일정이죠. 미국에서 임상종양학회가 7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증시 일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 중에서도 좀 유념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네, 일단 이제 월요일 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EU에서 특별 정상회의 여기가 열리는 게 브뤼셀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뭐 석탄이나 석유 뭐 수입 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서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날은 역시 중요한 게 중국의 제조업 PMI. 지금 중국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근데 소비는 안 좋은데 저번에 산업생산 같은 또 약간 제조 지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5월달 제조업 지표가 실제 어떻게 나올지 한번 체크하시고 6월 1일 같은 경우 이제 한국에서 지금 역시 또 걱정되는 게 수출입 동향이 또 무역 수지 적자가 얼마나 커졌을지 이게 우려되는데 그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미국의 이 ISM 제조업 지수가 꺾인다는 거는 결국엔 미국도 경기 둔화에 이제 놓인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ISM 제조업 지수가 이걸 선행을 하니까 경기를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상해시가 드디어 이제 전면 봉쇄가 해제되는데 이게 어쨌든 해제되고 나서 실제로 부양책이 좀 나와주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악재였죠. 사실 이게 우리나라 증시를 괴롭혔던 이게 좀 풀려줄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리고 6월 3일 날은 역시 미국의 고용 데이터. 미국 고용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경제 지표니까 진짜 미국 연준이 원하는 대로 좀 나와줄지 체크를 해보시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임상종양학회에서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지 워낙 지금 바이오 심리가 안 좋으니까 이걸 계기로 좀 회복될 수 있을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경기 침체 우려 이게 최대 부담 요인인데 국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뭐 기업들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2분기는 조금 1분기는 좋았는데 나빠지지 않을까 2분기 이후에 네. 이런 뭐 걱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가 지금 뭐 주가에 좀 선반영이 돼 있다고 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이렇게 이제 미국 경기에 근데 더 밀접할 수밖에 없죠. 미국하고 중국 경기. 왜냐하면 한국은 거의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나라고 네. 국내 내수 경기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뭐 삼성전자가 내수 경기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배터리 회사들 LG엔솔 그러니까 1, 2 시총 1, 2, 3등 딱 놓고 보면 내수 경기랑은 사실상 무관한 기업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기. 근데 그 중에 양대축이 중국, 미국이죠. 이 두 개가 이제 흔들리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바로 영향받는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 흔들리니까 우리나라 수출 뭐 반도체 기업들 그 후로 그냥 쭉 빠져버렸잖아요 주가가. 거기다가 좀 최근에 또 안 좋은 게 이제 미국까지 이러면 어떡하지?
이 공포감이 또 현실화될 것 같아서 주가 부진한 거죠.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도 저는 선반영이 됐다고 생각해요. 사실 작년 내내 뭐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피크아웃. 예. 그래서 뭐 피크아웃 뭐 그게 맞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1년 내내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공포심이 지금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제 중국이 봉쇄령이 아마 6월부터 풀리겠죠. 예. 그럼 중국은 더 나빠지긴 어려울 것 같고 미국도 실제로 지금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카드가 있어요. 금리 인하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경기 침체로 간다고 생각하면 그 사전에 아마 막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너무 좀 과도한 우려보다는 또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잘 나온 건 또 인정하고 있잖아요. 환율 효과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런 우려들은 지금 지수 때는 반영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주도하는 IPEF, 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우리나라도 이제 참가하기로 했는데, 네. 뭐 중국의 반발이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 이 IPEF에 참여하고 가입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득도 있을 텐데, 주로 어떤 업종한테 조금 혜택이 클까요? 일단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IPEF에 한국이 참여하길 원했죠, 미국이.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답변을 통해서 이제 참가하기로 했고, 결국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면 이제 미국 중심의 공급망이잖아요. 이게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냥 공급망이 다 다변화돼 있었죠. 막 네. 특히 중국에 많이 있었고 글로벌 공급망이. 근데 이제는 자기 편끼리 하겠다는 것 같아요. 약간 신냉전 시대라고도 누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런 반도체, 여기서 전 제일 중요한 게 결국 반도체하고 배터리 같아요. 예. 이 두 가지가 키워드 같은데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하잖아요. 제조 기술은, 역량은. 네. 중국을 또 제외하면. 근데 중국도 이걸 뭐 반도체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배터리는 또 세계 최강 기업이 하나 있잖아요. CATL. BYD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랑 또 경쟁을 하는 상호 견제 관계죠. 우리가 수출도 하지만. 예. 그런 면에서 한국 제조업체들한테는 어쨌든 저는 호재가 좀 될 수 있다고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걸 막아버렸어요. 예. 중국 업체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안 막아주면 중국하고 우리 한국은 전 세계 시장에서 진검승부를 계속해야 돼요. 근데 미국에 또 중국이 들어가 버리면 예. 한국은 또 불편하고 반도체도 항상 무서운 얘기가 그거잖아요. 중국이 이제 반도체 만들면 어떡하지? 이 우려가 있었잖아요, 항상.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미국이 이걸 막아준 거죠. 근데 이번 IPEF를 통해서 이게 더 강화돼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을 미국의 이제 경제 동맹에 어쨌든 끌어들인 그런 상황이 됐고, 그 핵심 제조 기술을 한국이 갖고 있다는 그 부분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수혜는 저는 어쨌든 반도체 같아요. 반도체하고 배터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탈탄소화하고 청정 에너지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 원래 강국이잖아요. 태양광 풍력 다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국하고 할 건 아니니까 그 반사 이익을 또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이 일부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탈탄소니까. 네, 탈탄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한국의 주요 좀 제조 회사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IPEF에서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최대 수혜주가 반도체라고 하시는데, 예. 근데 대만은 거기에 참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또 뭐 대만의 그 TSMC가 이렇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가 좀 더 글로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그런 뉴스가 뭐 이게 표면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 보면 지금 미국도 약간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TSMC가 이제 미국에 많이 지금 파운드리 해주잖아요. 예. 미국 기업들 대부분 사실 다 하는 거죠. 근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대만과 중국은 굉장히 가까운 지금 상황이고, 뭐 물론 이제 지리상으로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거기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할지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그러다 보니까 TSMC에만 의존하기엔 너무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TSMC 생산의 대부분이 대만에서 나옵니다. 공장이 거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미국에도 물론 이제 공장을 짓지만, 그래서 이제 TSMC를 대신할 회사를 좀 찾고 있어요. 네. 그 회사가 인텔이죠. 예. 그래서 인텔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또 한 축이 삼성전자죠. 그래서
이번 IPEF를 통해서도 대만은 참여를 못했죠. 예. 못했지만 한국이 참여했다는 건 미국의 파운드리의 또 안정적인 공급에 삼성전자가 그 역할을 또 크게 차지할 가능성은 저는 분명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삼성전자한테도 좀 긍정적인 전 뉴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것 비롯해 가지고 사실 삼성전자나 반도체 이런저런 호재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주가는 왜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할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는 EPS 곱하기 PER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겼나 원인 파악을 하면 되는데 PER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설명드린 반도체도 똑같아요. 유동성이 떨어지잖아요. 점점. 네.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주식으로 살려고 하는 자금들이 잘 안 들어오게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럼 EPS잖아요. 사실 지금 이익은 괜찮아요. 반도체 기업들 이익 보면 하이닉스도 올해 연간 15조 이상을 벌 거예요. 돈 엄청나게 잘 벌니다. 주가 보면은 마치 적자나는 것처럼 막 빠지는데 실제로는 돈 잘 벌거든요. 근데 못 믿는다는 거죠. 왜? PC 모바일 안 좋아진 건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서버까지 이제 안 좋아진다. 루머죠. 예. 루머인데 투심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믿어요. 이 악재들을. 사람들은 믿게 됩니다. 아, 진짜 얘네도 안 좋아지겠다. 그리고 뭔가 좋은 게 그럼 나와야 되잖아요. 좋은 게 지금 당장은 없잖아요. 네. 눈에 안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뭐 어쨌든 호재는 분명히 있어요. 하반기에 인텔의 새로운 CPU 나오죠. 애플 아이폰도 나올 것 같고 6월 1일부터 중국이 봉쇄 풀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 공급은 구조적으로 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IPEF라든가 미국 경제 동맹과 관련해서 한국의 역할도 커질 거고 분명히 좋은 거 많습니다.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뭘 원하냐면 숫자 하나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건 알겠고 EPS를 증가시킬 뭔가가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요.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증가해 줘야 돼요. 일단 첫 번째가 지금 중국 스마트폰이 완전히 꺾였거든요. 예. 이게 언제 터닝할 거냐. 그러면 그거는 적어도 7월 달은 돼봐야 돼요. 왜냐하면 6월 달에 중국 상해 봉쇄가 풀리면 6월부터 개선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데이터는 7월에 확인 가능하겠죠. 당장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9월에 애플 아이폰이 나옵니다. 신제품. 그러면 스마트폰,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잘 팔리는 것도 그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데이터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호재는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이제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확인될 때까지는 지금 더 빠진다가 아니라 그냥 주가는 여기서 좀 오르락 내리락 좀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부에서도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그 전기차 부문에서 완성차 네. 업체의 어떤 힘이 중요하고 또 현대차 그룹에서는 뭐 거액을 투자해 가지고 뭐 전기차나 UAM 같은 미래 모빌리티에 투자를 막 늘린다. 이런 아주 호재들이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도 뭐 주가가 썩 좋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사실 뭐 이게 요즘에 자동차 업체들은 주가가 뭐 더 이상 빠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밀리진 않아요. 시장 약간 대비해서 오를 때가 많죠, 물론. 시장 대비해서 선전은 해요. 네. 근데 일단 첫 번째가 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이고요. 뭐 아무리 현대차나 기아가 좋아도 시장이 꺾이는데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은 것도 하나의 이유고 두 번째가 역시 그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씩은 개선되는 건 사실인데 이게 언제쯤 완전히 해소될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좀 투자 계획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전기차 공장도 이제 증설을 하고 이런 이제 계획들이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어쨌든 공장이 건설하고 이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되는데 몇 년 걸립니다. 최소 2, 3년 후에나 반영이 돼요. 실제 실적에는. 그러니까 그 괴리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 멀리 안 보려고 그래요. 자꾸. 눈앞의 것만 원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1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그 주가 올라갔어요. 기아도. 2분기도 또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7월에 실적 발표하는 거 보고 이번에도 잘 나왔네. 그럼 또 반응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아요, 사실은. 아무리 자동차 좋게 얘기하고 싸고 진짜 싸잖아요. 저평가돼 있고 투자 많이 하고 뭔가 보이는데 작년 같으면 급등했을 텐데 안 갑니다. 미래보다는 현재의 실적을 단계적으로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여전히 좀 강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기보다는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좀 심리의 문제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누리호가 6월 15일 날 두 번째 발사가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 이런 어떤 모멘텀은 우주 항공주에도 상당하게 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좀 기대해 볼 만한가요? 예, 그러니까 누리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6월 15일로 이제 예정이 돼 있으니까 이게 당시에 3단 엔진이 일찍 꺼져가지고 이제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완벽하게 좀 이제 검증을 하신 거는 같아요.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좀 높은 것 같고 꼭 잘 됐으면 좋겠고 요게 이제 우주항공주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엔진을 공급하고요. 조립은 한국항공우주가 하고 발사대는 현대중공업이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재도전하는데 왜 의미가 있냐면 그때는 좀 가짜 위성을 탑재했는데 이번엔 진짜 인공위성을 탑재를 해서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짜 성공을 하면 뭐 진짜 역사에 남을 일이죠. 예. 우리나라가 드디어 발사체까지 7번째인가 세계에서 네, 맞아요. 뭐 그러되죠. 그러면 이제 엄청난 우주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전에 러시아에 많이 의존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립을 하는 거죠, 진짜. 그래서 굉장히 의무가 있고 글로벌 우주 산업이 커지는 건 명확하고 이게 성공을 하면 더 탄력을 받겠죠.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주항공주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 다만 이게 성장은 좀 확실하고 그렇지만 실제 우주항공주에 이게 얼마만큼 실적이 반영될지는 몰라요. 어쨌든 장기간에 걸쳐서 반영이 되잖아. 이거 인공위성 발사하는 거 하나 성공했다고 갑자기 막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익이 막 몇 배씩 뛰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그 미래 가치엔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또 현실이니까 그걸 본다면 너무 흥분은 하지 말자.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은 이벤트지만 어쨌든 6월 15일 날 어쨌든 전에 또 주가 변동성은 분명히 또 커질 겁니다. 그 전에 팔려는 분들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막상 발표가 다가올 때는 변동성 굉장히 커질 수 있으니까 그건 꼭 유의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공 실패에 따라서 또 주가도 많이 차이가 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뭐 원숭이 두창 또 뭐 돼지 열병 이런 게 또 다시 유행하다 보니까 바이오주들을 좀 관심들이 커졌는데 뭐 미국에 아까 그 임상 종양학회도 열리고 있고 예. 하니까 바이오주들 조금 한번 모멘텀이 올까요? 바이오주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원숭이 두창 때문에 막 급등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요 말씀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투자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한국의 그 HK 이노인이라는 회사가 2009년도에 천연두 백신을 그 원숭이 두창 예방 적극적으로 좀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 아직은 없어요. 네. 없는데 이 회사가 지금 그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두 백신을 이미 예전에 개발을 했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 막 주가가 막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게 그 원숭이 두창은 어쨌든 천연두 백신만으로도 85%가 예방이 가능하고 코로나19처럼 확산될 가능성은 높진 않거든요. 네. 막 전염성이 엄청 강해가지고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고 국내 정부에서도 원숭이 두창이 만약에 발생해도요. 그 이게 당장 백신 사용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전염성이 꽤 높다고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 그냥 단발성 테마 정도로만. 최근에 normal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15개국까지 퍼졌는데 더 확산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좀 너무 바이오주들 막 또 쫓아서 매매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바이오주들은 이번 주에 아까도 이제 설명해 드렸지만 그 미국 종양학회 열리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뭔가 또 좋은 임상 데이터 나오면 신약개발주도 한번 올라가겠죠. 지금 저도 어느 정도 바닥이라고는 공감을 해요. 워낙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모멘텀이 필요한데 원숭이 두창 모멘텀이 아니고 신약개발 뭐라도 하나 성공하는 그런 모멘텀이 나와주면 저는 분명히 한 번에 또 리바운딩은 가능하다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번 주에 있을 임상 종양학회 여기에 뭐 유한양인 같은 기업들이 일부 참여한다고 하는데 네. 스케줄 좀 참고하셔서 개별 기업별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돼지 열병은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그 홍성에서 뭐 홍천, 홍천인가요? 아, 예. 맞아요. 홍천에서 발병했다고 하는데 작년 10월에도 한번 발병했던 것 같고 네. 근데 간헐적으로 한 번씩 발병을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뭐 그런 백신주들이 한번 올라가 동물 백신 오르는데 어쨌든 그냥 단발성이죠. 뭐 이게 또 정부 차원에서 또 방역을 하니까 예. 그래서 단기적인 테마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6월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6월 증시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업종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저는 일단은 이제 6월은 그래도 제가 좀 고민을 해본 게 6월 1일부터 상해시 봉쇄가 풀리니까 네. 역시 중국 수혜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이 부양책을 좀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부양책을 써주면 특히 인프라 관련주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미 시진핑 주석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굴삭기 업체들 있잖아요. 예. 건설기계나 또 중국이 인프라 투자할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원재료가 그 구리 네. 그리고 철강주, 구리나 철강과 관련된 뭐 대표적으로 뭐 풍산이나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이런 관련주들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워낙 지금 소비가 침체잖아요. 그래서 소비 부양도 아마 할 것 같고 각 지방 성마다 좀 발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소비 쪽에서 지금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은 게 제가 봤을 때 스마트폰 쪽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중국 비중이 높은 IT 부품사들 있잖아요. 스마트폰. 중국 비중이 높은 뭐 그런 것들은 삼성전기도 있을 수 있겠고 한번 이제 사업 보고서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중국의 유독 비중 높은 IT 부품사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6월 달에 MSCI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 편입 여부가 결정이 돼요.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MSCI에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만약에 관찰 대상국으로 편입이 되면 저는 좀 금융주한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외국 자본이 들어올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된다면 장기적으로 금융주한테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연불리에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나왔던 보고서인데 난공불락이라는 보고서고요. 혁신과 해자의 조우라는 이제 신한금융의 그 기업 분석 담당하시는 애널리스트들이 모여가지고 콜라보로 자료를 쓰셨어요. 그래서 요거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게 지금 현재 그 대내외적인 거시경제 환경 하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를 한번 투자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한 고민인데 지금 뭐냐면 난공불락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엔 지금 공급망 재편이 이제 투자 환경이 지금 급변하고 있잖아요. 뭔가 신냉전 시대로 가는 것 같고 우리 뭐 아까 IPEF 얘기한 것처럼 신냉전 거기에 따른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기업들이 뭐가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블록 경제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어려워하는데 여기서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또 뭐가 될 것인지 그리고 역시 여기서 좀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또 이런 뭐 물가 부담이라든가 공급망 이슈를 뛰어넘는 성장을 보일 수 있는 회사들은 하이테크 산업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들 있죠. 이런 거. 거기다가 이런 외부 변수가 불안하지만 틈새 시장에서 성장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몇 개 좀 꼽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시한 게 뭐냐면은 그 일단은 그 IT 그러니까 이 하이테크라 그러죠. IT 쪽에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라든가 뭐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될 텐데 이쪽과 관련된 기업들하고 소부장 소부장 기업들도 하고 또 조선 기자재, LNG가 이제 어쨌든 이제 유럽과 러시아가 이제 안 좋아지면서 LNG 수요가 급증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조선 기자재가 커질 것 같고 방산 업체도 신냉전 시대에 좀 주목받을 것 같고 또 로봇 시장도 굉장히 커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틈새 쪽으로 뭘 보자 그랬냐면 이 요새 농기계가 자율주행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좀 부품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K 농기계 회사들 좀 틈새로 보고 농설라 이야기 나오죠. 농설라 맞아요. 또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오는 게 요새 뭐 그 2030 세대분들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골프. 그래서 MZ 세대분들이 지금 작년 골프 인구가 15만 명까지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44만 명이 전년 대비 늘어났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2030 세대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MZ 세대 중심으로 해서 골프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일시적인 것 같지는 않다. 이게 틈새 시장. 틈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농기계와 이런 뭐 골프 쪽은 경기가 뭐 악화되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도 좀 지켜보자. 그래서 각각에 대한 뭐 기업들도 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보고서 보시고 한번 각각의 조건에 맞는 기업들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좀 올해 좀 하반기까지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모두 힘이 들지만은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모양새입니다.
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종목별로 또 수시로 반등의 기회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들 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윤블리의 비밀로또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